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호스트 김생활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채널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올 한 해도 제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결산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오늘 스튜디오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게스트 고석민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얘기하기로 했죠? 오늘 올해 베스트 시계, 최고의 시계 뭐 이런 것들을 각자 나름대로 좀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기로 했었어요. 제가 마음대로 제 취향대로 이제 올해의 시계를 꼽으면은 저것도 지 맘대로 한다 뭐 이런 그 악플이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의 입장에서 다른 시선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을 초대를 해 봤습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올해의 시계가 뭔지 빨리 이렇게 듣고 싶으실 테니까 메이저 브랜드들도 등장하지만 저희 채널은 마이크로 브랜드들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채널이라서 둘을 섞어서 같이 탑3를 꼽으려니까 이게 또 편파적이라는 이런 시비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성민님께서 꼽으신 메이저 브랜드의 탑3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네. 생활인의 시계 채널에서 봤던 것 중에서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거라고 하면 역시 그랜드 세이코 티타늄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스프링 드라이브. 네, 스프링 드라이브 모델이요. 네. 흰색 다이얼 그게 클로즈업을 딱 하시면서 중간에 그 파란 초침이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흘러 지나가는데 그게 저는 보면서 막 눈 덮이는 산에 파랑새가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들었거든요. 막 심박수가 오르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시계를 이렇게까지도 만드는구나 너무 아름답다. 마음속에 최고의 시계로 꼽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천만 원대 시계라고 해서 반드시 클로즈업을 했을 때 그렇게 예쁘고 깔끔하진 않거든요. 네네. 진짜 CG 같았어요. 그러니까 네, 유튜브 시대가 올 거라는 시계 리뷰를 유튜브로 보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걸 예견하고 만든 브랜드인 것처럼 너무 이상해요. 이상해요. 네, 뭔가 비현실적인 시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상 준비하면서 스프링 드라이브가 왜 대단한 건지 공부도 좀 하게 됐는데 쿼츠의 장점이랑 기계식의 장점을 결합했다고 주장하는 무브먼트는 많지만은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합친 경우는 잘 없지 않나. 비용 효율적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와 인간이 이런 짓까지 해보는구나 시계를 가지고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도 우와 하면서 촬영을 하고 영상을 만들었던 시계였습니다. 다음 시계는 볼 엔지니어 3 마블라이트 모델이었어요. 볼 시계가 좀 전반적으로 약간 장식이 과하다? 좀 뭔가 한 부분이 좀 과한 느낌들이 좀 있는데 이 마블라이트 엔지니어 3는 그런 거 전혀 없고 좀 절제가 돼 있으면서도 트리튬 튜브로 야광 인덱스 표시되어 있는 게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점이 굉장히 독특하고 매크로 렌즈 같은 거에서 확대해봐도 부력도 하나도 없고 마감도 너무 좋고 볼이 진짜 올해 발견이라고 해도 되는 게 카탈로그나 아니면은 해외 시계 커뮤니티 평가가 좋으니까 사진 같은 거 봤을 때는 제 취향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말씀대로 과한 게 있어서 근데 실제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리뷰한다고 보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엔지니어 3는 특히 볼다운 그런 과한 느낌은 최대한 죽이면서 볼의 과감하고 천진난만한 면 같은 거는 야광 색깔로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참 적절한 균형을 잘 찾은 것 같고 그리고 특히 40mm로 한국 사람들 손목에 맞는 것도 있어서 다음 모델은 티소에서 나왔던 시스타 2000 프로페셔널 모델 그게 굉장히 좀 기억에 남아요. 저는 시스타 1000도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뭔가 딱 확 끌리는 매력 포인트가 좀 부족하니까 뭔가 내가 이걸 사고 싶다고 생각하면은 과연 살까? 이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는데 2000은 그 다이얼을 좀 바꿨잖아요. 이렇게 물결 무늬의 선버스트 같이 효과를 주고 뭐 청판하고도 있고 옥색 같은 그린 다이얼도 있고 그래서 다이얼 측면에서 굉장히 눈길을 확 끄는 그런 걸 만들어줘서 좀 인상이 깊고 스펙을 보면 스펙이 너무 대단한 것이긴 그렇죠. ISO 6425 인증 다이버도 대단한 건데 거기다가 600m의 뭐 헬륨 배출 밸브도 달고 사이즈가 좀 큰 시계들을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시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용샷을 봐도 별로 커 보이지도 않고 사고 싶은 욕구가 뿜뿜하게 되는 그런 좋은 시계였던 것 같습니다. 100만 원대의 스와치 그룹의 다이버 시계들이 다 조금 일부러 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쉬울 때가 있었는데 시스타 2000부터는 뭔가 하나도 안 빼고 만들면 어떤 건지 알아? 물론 거기도 브레이슬릿에서 살짝 뺐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도 힘주면 다 만들 수 있어. 힘주면 다 만들 수 있어. 베젤부터가 제가 100만 원대 스위스 다이버 시계에서 보던 그 베젤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시스타 2000이 42mm 혹은 뭐 더 좋게 40mm 이렇게 나왔으면은 뭐 생태계 교란종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생활림의 최고의 네. 시계 3가지. 성민님이 제가 꼽고 싶은 시계들을 다 꼽아버리셔서 고민이 많이 됐어요. 저는 좀 기준이 뭐 피아제 폴로 스켈레톤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인상적인 시계였고, 론진의 크로노그래프도 진짜 오래 시계로 꼽고 싶었던 매력적인 시계인데, 좀 비싸니까 당연히 좋은 시계들보다는 좀 저희 채널이 전통적으로 보던 가격대나 그거보다 조금 높은 정도에서 그래도 우와 할 만한 시계들, 그런 거를 올해 시계를 좀 꼽아보려고 하는데요. 세이코의 SPB 153, 유기마스. 네, 그렇죠. 세이코의 첫 번째 다이버 시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물론 더 고급 모델이 있긴 하지만은 요건 좀 보급형으로 100만 원대. 보급형이 100만 원대인 건 좀 그렇긴 한데, 근데 SA가 가격이 워낙 높고 구하기도 네. 힘드니까요. 세이코가 100만 원대에다가 주력 모델들을 계속 내고 힘을 실어주는 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2배 정도 비싸진 거잖아요. 세이코가 유명하던 가격대에서. 거기에 대한 저항감과 불만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긴 해요. 그리고 동가격대 스위스의 경쟁자들이랑 생각해보면은 세이코가 결정적인 한 방을 안 넣어주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 게 있어요. 뭐 물론 야광은 전통적으로 세이코가 좋았고, 다이얼의 입체감 같은 것도 좋지만은 브레이슬릿은 언제나 좀 아니하다는 생각이 들고, 세이코의 유갈 시리즈 파워 리저브 70시간까지 늘렸다고 하지만 그게 파워매틱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또 좀 애매하고, 슈퍼하드 코팅된 스틸 베젤이 투라치에 되게 어울리는 거긴 한데 세라믹 베젤이랑 비교하면은 확실히 이쪽이 싸게 만든 거긴 하니까 그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저도 뭔가 욕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질문을 바꿔서, 그렇다면 지금 100만 원대의 다이버 시계들 중에서 10년 뒤에 기억될 시계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스위스의 경쟁자들보다 이게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은 시계란 말이에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이 역사적인 시계에 기반을 두고 지금 차고 있는데, 역사적인 시계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진짜 세이코가 무슨 마법을 쓰는 건지, 주문을 나한테 걸고 있는 건지, 이게 더 오래 기억될 것 같은, 고전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을. 제 생각도 유기마스에 원래 있었던 비율감들 있잖아요. 비례나 균형 같은 게 굉장히 좋아서 고전이 괜히 고전이 아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 시계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0년, 20년이 지나도 유기마스의 디자인은 계속 살아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증의 브랜드인데 또 올해 시계까지 가게 되네요. 와.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비싼 시계인데, 라코의 프리드리 샤펜 에압슈트. 그 에이징된 모델 그거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에압슈트 시리즈가 200만 원대 후반에서 300만 원대 초반에 걸쳐 있는 가격대 시계고, 라코 시계 치고는 제일 고급 모델인데 800만 원대의 IW 시계랑 같이 비교하는 영상을 만들었다는 말이죠. 네. 근데 IWC 옆에 놓고 보니까 딱히 피니시나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세하게 잘 만든 시계더라고요. 그리고 에이징의 매력을 본격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시계였습니다. 물론 100만 원 이하선에서 WMT 같은 브랜드가 다이얼이나 시분침을 굉장히 핍진하게 에이징을 시키는 브랜드이긴 하지만은, 라코는 에이징을 한 모델을 100만 원 정도 더 비싸게 받잖아요. 네. 그게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WMT는 우와 이거 에이징 재밌게 돼 있네,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 이런 느낌이라면은 라코의 시계는 진짜 만지면 바스라질 것 같은 박물관 시계? 진짜 무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네. 진흙탕 구덩이에서 건져낸 것 같은 그런 맞아요. 이거 누가 세척해서 방금 나한테 갖고 온 시계. 그리고 케이스도 정말 녹이 쓴 것 같아서 이거 차고 다니면 병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인데, 재생을 시켜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시계죠. 네네. 근데 매력이 있어요, 그게. 리뷰하고 이제 주인분께 돌려드린 구독자분 시계였는데, 꽤 오랫동안 기억에 남은 모델. 케이스랑 시계줄까지 다 에이징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처음 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역시 독일 시계가 같은 가격이면은 퀄리티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그런 것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그리고 세 번째는 티소의 바나나라는 건데, 티소 바나나. 이게 뭐 미네랄 크리스탈에 쿼츠 무브먼트가 들어간 시계니까 별로 뭐 특별할 게 있나라고 스펙만 보면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의 최초의 손목시계 디자인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이게 트렌치워치도 아니고 네. 그리고 나름 재밌는 스토리도 있고 러시아 그 이야기 정말 재밌었어요. 사람이 맡겼다가 나라가 없어지고 안 찾아가고 그래가지고 티소 본사에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 네. 그런 시계가 한국에서 인기가 없어서 그런지 아울렛에 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30만 원대 정도의 득템을 했는데 지금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종종 차거든요. 그리고 정장 차림 이렇게 잘 차려입고 찼을 때 굉장히 사람을 돋보이게 해준다고요. 네. 그리고 저 사람은 취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걸 얘기해주는, 나를 잘 얘기해주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서 이거는 올해 발견 중에 하나이지 않았나. 저도 와서 이 시계 처음 봤는데 생각보다 두께가 너무 얇은 거예요. 저는 곡면 있는 시계라고 해가지고 네. 그래도 안에 시분 초침이 이렇게 돌아갈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약간 두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케이스 얇고, 자체를 이렇게. 케이스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놨고 네. 정말 착용감이 좋은 시계인 것 같더라고요. 이전에 영상에서 이거 인생 시계 발견한 것 같다 얘기하셨을 때도 정말 재밌고 좋은 시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올해의 시계 중에 하나를 꼽으신 거에 납득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브랜드 부분으로 넘어가야죠. 올해 최고의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 탑3를 꼽으신다면? 저는 제임스 홀튼의 셀렌이라는 시계를 제일 첫 번째로 꼽고 싶어요. 굉장히 포지셔닝도 좋고 만듦새나 기획 측면에서 모두 다 성공한 시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지만 트렌치워치 느낌이 되게 물씬 나고 실물로 봤을 때 훨씬 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시계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날로그식으로 캘린더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점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바깥쪽에 빨간색 심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걸 시계를 보고 있으면은 캘린더가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바깥쪽은 월 표기가 1년을 다 보여주니까 1년의 흐름 자체를 다 이렇게 보여주는 시계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한국 브랜드 시계들 중에서 뭔가 발전하고 있다? 이런 게 눈에 띄는 그렇죠. 브랜드여서 제임스 홀튼은 앞으로도 눈여겨봐야 되겠다라는. 다음 기획이 굉장히 기다려지는 그런 시계 중에 하나고요. 22만 원 가격대니까 가격대도 굉장히 좋고 지금은 품절 상태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물량이 생산된다고 하니까 그때 기다려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가격이 저렴하니까 퀄리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생각보다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네. 다이얼 깊이감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거 근데 아주 작은 글씨들이 선명하지는 않은 거는 사실이고 브레이슬릿도 이렇게 저렴한데 브레이슬릿을 왜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데 저는 오히려 브레이슬릿 빼고 가죽줄로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게 또 마이크로 브랜드의 매력이긴 하죠. 항상 완벽하지 않고 좀 내가 어떻게 바꿔서 차보면 확실히 달라지고 이게 또 매력이긴 해서. 두 번째로는 스코반데레셀의 1971 스테이지 다이버 모델이에요. 이게 1926 다이버하고 케이스 모양은 공유하고 있는데 다이얼 모양하고 베젤하고 야광 초침 같은 거 오렌지색으로 포인트를 줬거든요. 1926 모델도 다 잘 만들고 예쁘고 그렇긴 한데 스테이지 다이버는 실물이 훨씬 예쁜 것 같고 어디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시계예요. 그래서 브레이슬릿이 없는 거는 조금 아쉬운데 그런 거 치고도 다른 줄지를 되게 잘 받아서 좋고요. 1926보다 좀 가격이 저렴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올해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 중 하나로 꼽고 싶어요. 가격이 저렴한 건 브레이슬릿이 빠져서 얘기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마이크로 브랜드가 다른 주체랑 협업을 할 때 좋은 예로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로스킬드죠. 로스킬드 페스티벌이요. 그 축제가 오렌지색이 천막 무대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 천막을 잘라가지고 케이스백에 넣고 이런 깨알 같은 사람들이 이거 괜찮은데? 디자인 포인트가 괜찮고 다른 스틸이나 이런 시계들보다는 좀 여러 복장에 더 매치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캐주얼한 코디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슬핑 커츠잖아요. 그러니까 초침을 보는 맛도 굉장히 있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올해 산 것 중에 제일 잘 산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NTH 나켄 레니게이드 모델입니다. NTH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도 NTH 시계를 주로 언급을 하셨고 세로줄로 피니시가 되어 있는 다이얼이 빛에 따라서 반응이 굉장히 오묘하게 해줘가지고 구매 결심을 굳히게 됐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 다른 NTH 스펙 좋음 같은 것들도 여전히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차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앞만 봐도 두께나
사이즈가 잘 나온 것 같고, 그리고 브레이슬릿이 물론 논란이 있긴 하지만은 저는 착용감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NTH. 착용감이 좋아요. 네. 다른 모델들 브레이슬릿이랑 비교했을 때 잉크 두께들이 좀 얇은 편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허접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네. 착용감을 좋게 하려는 것 같고 손목 유연서의 밸런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NTH는 좀 예상 가능했다. 네, 제가 얘기할 거라는 거 예상 가능했습니다. 이 마이크로 브랜드가 사실은 굴락처럼 어떤 브랜드들 위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그쪽으로 유형의 브랜드들이 우르르 따라서 걸리고 어떤 나라를 보면 우르르 따라서 걸리고, 그래서 같은 마이크로 브랜드에 대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주 보는 브랜드들이 이제는 사람마다 다 달라진 네,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영역이 저희와 다르면은 완전히 다른 시계를 최고로 꼽으실 수도 있을 거다. 이거는 저희 채널에 나온 시계로 한정을 해서 3개를 선정한 거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바리오의 1918 트렌치 시계를 완전히 동의합니다. 네, 네. 저도 꼽고 싶었거든요. 기획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트렌치 와치 1차 대전 시계를 재현했다고 주장하는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이전에 몇 번 있었지만은 바리오처럼 뭔가 핍진하다는 느낌, 진짜 전쟁에서 이렇게 꺼내온 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시계를 만들어주는 브랜드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처음부터 반가웠고, 이게 변형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수집하는 재미도 재미가 있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분트 스트랩이 퀄리티는 기획력에 비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뭐 가격 감안하면은 이 분트 스트랩이 맞는 거긴 하고 너무 스타일이 좋아요. 그래서 퀄리티 요구는 했지만 몇 개 더 살 것 같아요. 저는 이 스트랩만 다른 시계에도 네. 맞춰주고 싶어서 플리거 시계 같은 데도 맞춰보면은 예쁠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바리오가 디자이너분이 운영하시는 싱가포르 브랜드인데 아내분이랑 같이 네. 그분이 스트랩을 원래 파셨었는데 스트랩이 센스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네, 다들 맞아요. 시계로 왜 이게 연결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3번째 시계부터는 확실히 연결이 네, 되는 네. 것 같고, 앞으로 바리오에서 나오는 시계들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기대가 돼요.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시계도 재미는 있었는데 좀 이렇게 대중적인 관심을 맞게 많이 모으기는 힘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 시계는 확실히 마이크로 브랜드가 남들이 찾지 않는 그런 분야에서 재밌는 아이템을 찾아서 발굴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인 것 같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 모델에 다양한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얼도 여러 색깔이 있고 다 에나멜 다이얼이고 글씨 색깔도 좀 다른 게 있고 자기가 원하는 색상 조합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좋은 측면인 것 같아요. 저는 블랙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마이크로 브랜드랑 메이저 브랜드의 퀄리티 차이가 있을 때가 많긴 합니다. 근데 그걸 마치 넘을 수 없는 바다의 간격인 것처럼 표현하시는 분들한테 전 젤로스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퀄리티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브랜드이고 다이얼의 색감 같은 것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브레이슬릿이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된 것 같아요. 늘 보면은 나오는 모델마다 브레이슬릿의 형태를 다르게 가져가는데 물론 실수가 있을 때도 있긴 하지만은 항상 평균 이상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이번에 블랙팁부터는 미세 조정을 도구 없이 미세 조정을 할 수 있겠거든요. 이렇게 클래스프의 안쪽 부분에 있는 레버를 당기면은 줄 길이를 자유자재로 한 3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단인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해가지고 500만 원대까지 가는 메이저 브랜드들도 브레이슬릿이 엉망이어서 욕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 퀄리티에 이 정도 투자하는 브랜드라면 한번 집중해서 소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젤로스는 꼭 마이크로 브랜드를 퀄리티 때문에 보는 거는 좋은 생각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마이크로 브랜드는 아이디어나 아니면 가격 대비 스펙 이런 게 좋은 브랜드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완성도는 조금 들쭉날쭉한 걸 감안하죠. 신생 브랜드니까. 근데 젤로스는 그렇지 않다. 이제 막 대가의 풍모 같은 게 막 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젤로스의 자매 브랜드인 엑시오스에서 만든 패스파인더라는 시계도 엄청나게 잘 만든 시계이긴 한데 또 2개를 그렇게 선정해버리면 여기랑 뭐 있냐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 근데 3번째 시계에는 그래서 다른 브랜드를 꼽았는데 이것도 싱가포르예요. 저 싱가포르를 좋아하나 봐요. 싱가포르가 시계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 젊은 분들이 시계 일하러 들어오는 젊은 분들이 많고 유능한 것 같아요. 기획력도 좋고. 그루포 감마의 넥서스라는 시계인데 이 시계는 스펙으로 추천하는 시계가 아니라 스펙은 솔직히
되게 별로예요. 그 아이디어죠. 파네라이의 뎁스 게이지를 갖고 그거를 시계로 시계로 바꿔가지고 네. 원핸드짜리 시계로 이렇게 변형해서 한 게 아이디어가 너무 재밌고, 빌드 퀄리티도 디테일이 뭐 실수가 하나도 없는 그런 시계는 아닙니다만은 짱짱하게 잘 만들어요. 그리고 그룹브 감마가 네. 다 잘 만드니까요. 네. 아마 그 퀄리티는 그대로 유지를 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네. 드네요. 짱짱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져보면은 아 이거 물건이구나. 물건이구나 이런 걸 더 느끼시게 될 그런 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최고의 시계를 우리가 꼽아봤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최고의 시계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영상에 안 나왔던 시계들도 신제품이었다거나 지난해에 언급되었어야 하는 시계가 있었다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리스트 하나 새로 만들어 오신 게 있더라고요. 어떤 네. 거였나요? 제가 좀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 하고 리스트를 몇 개를 꼽아봤었는데, 올해 인자기급으로 위치 선정을 잘했던 남들이 잘 안 하는 걸 공략했던 그 시계를 세 가지를 꼽아봤고요. 먼저 말씀드릴 거는 베어사의 코리안 워 기념 시계였습니다. 필드워치고 한국전쟁 테마가 흔치 않은 거고, 한국 테마이면서도 다른 시계 같은 경우는 일본 무브를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미국 무브를 써가지고 그것도 좀 포지션이 좋았고, 한국 사람들한테 어필을 할 수도 있을 만한 케이스 뒷백에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표기가 잘 되어 있는 거, 이런 점들이 한국 시장을 공략을 되게 잘한 좋은 포지션을 잡았던 시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참전용사 가족들이 베어 시계를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어필도 하면서 이제 한국에도 네. 인기를 끌 수 있는 굉장히 영리한 네. 사람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올리버 그린에서 이번에 새로 나왔던 36mm 사이즈 말의 다이버 시계를 꼽고 싶은데요. 36mm 사이즈 쿼츠 다이버 시계, 방수성이 훌륭한 그런 시계가 잘 없는데 올리버 그린에서 적정한 가격대에 좋은 포지션으로 이 시계를 출시를 해줘가지고 반응이 좀 괜찮았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자 평이 진짜 좋더라고요. 기획자분들이 아, 네. 한수 위구나 또 한번 배우고 간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 꼽을 시계는 탁스 오토매틱 트윈 렌즈 시계입니다. 이전에도 그 카메라 렌즈를 모티브로 한 시계들을 많이 만들어주셨던 회사잖아요. 근데 그 기획에서 더 나아간 진짜 찐 카메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계를 출시를 해주셨어요. 컨셉을 극한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그 특정 수요층을 잘 공략한 그런 포지셔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롤라이플렉스 트윈 렌즈 카메라 있잖아요. 그게 네. 아이코닉한 카메라인데 그게 바로 떠오르는 훌륭한 디자인이고, 이런 카메라 렌즈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포지션을 잘 해서 내놓은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탁스가 스트랩 퀄리티가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파네라이가 반해뽕을 일반적인 거 안 쓰고 스크리버 네. 형식을 쓰는데, 그걸 넣을 수 있게 좀 가죽줄 형태를 조정해주면 그냥 파네라이 유저분들한테 팔아도 되지 않을까. 파네라이 유저분들은 굉장히 프리미엄 퀄리티의 스트랩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은 이제 좀 다양한 색깔의 중간 정도 가격대의 네. 스트랩들도 좀 갖춰놓고 이렇게 많이 바꿔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공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파네라이도 그렇고 좀 시계 자체가 묵직하다 보니까 네. 가죽이나 그 스트랩 퀄리티가 네. 짱짱하고 튼튼해야지 안심하고 살 수 있을 텐데, 탁스 시계들은 스트랩이 진짜 퀄리티가 두껍고 좋더라고요. 생활님은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올해 좀 더 주목받았으면 좋았겠다 싶은 그런 시계를 3개 꼽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융한스의 막스빌 크로노스코프입니다. 이게 바우하우스의 원조격에 해당하는 독일 회사인데 국내에서 이상하게 반응이 그렇게 폭발적인 적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철수 비슷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리뷰할 때 막스빌 크로노스코프가 이게 약간 재고정리 개념이었는데 가격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시계 자체가 막스빌의 디자인이니까 6시, 12시 크로노그래프 중에서 포르투기저까지 올라가지 않는 이상 디자인에서는 제일 좋은 크로노그래프. 뭐 하나 더하거나 뺄 게 없는 그런 네네. 디자인이죠. 네네. 융한스. 그래서 물론 크로노스코프는 막스빌이 한 거에서 약간 그 후대에서 네, 네. 더한 거긴 하지만은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라톤의 내비게이터. 나름대로 70년대의 미국군의 다이버 시계 디자인에서 꾸준히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헤리티지가 있는 디자인이고, 물론 스틸 시계가 진짜 시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아쉽겠지만 가격이 진짜 좋잖아요. 그 사이즈도 너무 작지 않고 그래서, 그리고 활용도도 굉장히 높거든요. 초반 20분은 타이밍 베젤
타임들로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멀티 타임으로 쓸 수 있는. 뭔가 어른들이 본인들 사기도 좋긴 한데 학생들이나 자녀분들 위해서도 굉장히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은 시계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라도의 캡틴 쿡 하이테크 세라믹인데요. 이 캡틴 쿡이 히트를 치고 하이테크 세라믹이 라도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소재인데 튜더가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가져간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메타 크로노미터라고 아무래도 무브먼트가 좀 더 좋으면 스포트라이트가 그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라도도 못지않은 면이 있었다면은 브레이슬릿까지 다 하이테크 세라믹으로 만드는 거는 라도밖에 없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만들기 힘들대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내가 리뷰할 때 제대로 평가를 못 해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 라도도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의 브랜드예요. 빌드 퀄리티도 좋고 캡틴 쿡은 진짜 성공적인 다이버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이테크 세라믹으로 가는 게 패착이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라도 세라믹이 최고의 시계 후보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네, 굉장히 예쁘고 진짜 라도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시계여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아무래도 제 손목에는 좀 클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포기를 했는데 사이즈도 좀 한국 사람 평균에 비하면 좀 큰 편인 거는 사실인 것 같고 이제 하이테크 세라믹을 좋아하는 분들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캡틴 쿡 때문에 라도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따로 있는데 라도 쪽에서는 그 두 개를 합치면은 두 층이 다 만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실상은 약간 교집합에 있는 분들만 만족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층을 끌어들이기는 힘들었던 그린호스 시리즈도 굉장히 좋은 데일리 시계 라인업인데 거기도 좀 홍보가 덜 된 느낌이 있고 그래서 라도가 올해 제일 아쉬운 브랜드들 중에 하나지 않아요. 시계를 못 만드는 건 아닌데.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 영상인 것 같아요. 더 그런 것들이 다른 분들을 위한 정보가 되기도 할 테고 이 영상을 더 풍성하게 즐기시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부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는 생활인의 시계 호스트 김생활 게스트 고성민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